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 넘게 급등하면서 5,300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검은 금요일이었는데 오늘은 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가 사실 좋게 마무리를 해서 우리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지금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 우리 기술주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 지수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요. 2% 넘게 올랐습니다. 장중 흐름도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 코스피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이 5% 넘게 오르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5%대 급등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을 생각하면 미국 증시가 안 좋았고 우리 증시가 뭐 검은 금요일이라고 했던 거는 AI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해소가 된 건가요? 사실 AI 우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우리 급락했을 때는 네. 증시 목요일 안 좋았을 때는 정확히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감이 기술주 전반으로 퍼지면서 사실 우리 기업들 주가도 안 좋은 건데요. 지금 AI가 발전을 하면서 야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산업 구조를 보자면요. 국내 우리 증시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나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차지하는 섹터 비중이 상당히 커서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이 전체 나스닥 지수에 미친 영향이 컸지만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소프트 기업의 시가총액이 미미하고요. 네. 다만 그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협하는 AI 산업이 돌아가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D램 그리고 반도체. HBM, 네. 반도체는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하면서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고요.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장세에서는 개인들이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역대로 보자면요, 사실 뭐 그 연말에 그런 조사 많이 하잖아요. 이 뭐 개인 순매수 탑 10과 외국인 순매수 탑 10을 봤을 때 수익률이 언제나 외국인이 승리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잘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시장에서는 개인들은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전쟁에선 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자잘한 매일매일의 그때그때 대응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선택이 어쩌면 옳게 더 바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개인들의 패턴을 보면요, 지수가 하락하면 매수를 합니다.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받아냈죠. 다 파는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파는 물량들을 다 개인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차익 실현 기회로 삼으면서 또 팝니다.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번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개인들이 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투자자 예탁금도 거의 뭐 100조 원대라고 할 정도로 증시 대그 자금이 풍부한 만큼 당분간은 이 개인의 매수세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탄탄하게 받쳐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급등 중입니다. 한 3% 가까이 올랐네요. 코스닥도 같이 회복하네요. 같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 그리고 투자금 유입 등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의 경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 뭐 코스닥이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해 말부터 보자면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에는 실적을 받쳐주는 탄탄한 두 개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피가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봐도 두 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뭐 200조, 300조를 찍을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받쳐주는 가운데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기대감만 있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게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다 보니까 또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독일을 넘어선 데 이어서 대만도 넘어서 세계 8위까지 올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이제 다른 곳의 증시가 보자면요. 사실 1월 달에 우리 증시 코스피가 20% 넘게 올랐어요. 이 정도 상승률을 기록한 건 사실 코스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1월 상승률이 독일은 1%에 못 미쳤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10%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 오르면서 우리 증시의 덩치가 커지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번엔 비트코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사고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 원을 주려다가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1억 원이라고 치면 62만 원이 아니라 62조 원을 직원이 입력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한 명은 5만 비트코인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 5조 원이 갑자기 계좌에 찍힌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진 네. 건데요. 사실 뭐 많이들 이용하신 토스 같은 데 보면은 이벤트로 해가지고 왜 10원, 20원 이렇게 주잖아요. 빗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랜덤 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포인트를 뭐 매일매일 출석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모아가지고 모으면 그 랜덤 박스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봤는데 예를 네. 들면 제가 이제 1,000포인트를 모아서 랜덤 박스를 사면 그 랜덤 박스 안에는 1,000원 이상의 무언가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저도 1,000원 넣고 한 5,000원 정도 이제 뽑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원짜리 랜덤 박스를 샀는데 거기에 5,000원이 아니라 5,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던 5만 거. 개요. 그러니까 5만 개. 5조 원, 5조 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5만 개가 들어있어요. 잘 뽑으면 이제 5만 원도 뽑을 수 그러면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본인이 해서 바로 받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계좌에. 그 랜덤 박스를 사고요. 그 박스를 오픈하면 딱 열리면서 저는 뭐 2,000원, 5,000원 당첨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딱 열렸더니 5조 5만 원? 개의 비트코인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네. 네. 이러면서 지급이 된 200여 명이 있는데 200여 명의 지급이 그렇죠. 됐는데 249명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서 이제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이거 뭐지? 공돈이 생겼네? 아하. 라고 하면서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벼락을 맞은 249명 중에서 80명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바로 팔았다고 해요. 80명.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판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내 그 뭐 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이게 현금화가 되나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80분이 팔았고 이분들이 갑자기 시장에다가 물량을 쏟아내니까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00만 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명이 바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우르르 그냥 물량이 쏟아지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16% 정도 폭락을 갑자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가격이요. 네. 사실 빗썸에서만 나타난 가격이고요. 네. 글로벌 시세에선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거는 거래소마다 하나의 독립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빗썸은 빗썸.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주문을 넣으면 업비트.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빗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빗썸에서만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업비트 빗썸 하면은 거기서 주문을 넣기 때문에 뭐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엄연히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코인 거래소를 보자면요.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의 주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요. 네. 이번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이렇게 이 거래소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 주체가 증권사의 역할, 거래소의 역할, 그다음에 예탁결제원 역할 이걸 다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금 문제의식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249명이 당첨이 됐고 대부분 1,956억 원, 그러니까 2,000억 원 가까운 돈이 이제 입금이 그러니까 그 찍힌 거잖아요. 찍혔어요. 일단은 네네네. 판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다시 산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회수를 아직 못한 게 있대요. 그래도 대부분은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회수를 못했어요. 그럼 만약에 안 해도 되는 건가? 안 돌려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125개 정도를 회수를 못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요게 앞서서 이제 어떤 그 이제 고객 법원 이제 판례를 보자면요.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지갑에다가 코인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 지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갑에다 코인을 200개를 보내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을. 네. 물론 그때는 18년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좀 낮았겠지만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그 코인을 받은 B라는 사람한테 내 코인 도로 돌려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B는 뭐 어차피 내가 받은 거잖아라고 하면서 이분은 이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분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횡령혐의 등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전송한 거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요거를 횡령죄로 볼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사례가 네, 있었다는 알고 거군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이 사람은 A가 B한테 코인을 전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코인만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에 재물 가치,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빗썸에서 받은 이 고객들이 이걸 팔아서 원화로 환전을 해버렸어요. 때문에 환전한 순간 이게 경제적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식으로 이제
뭔가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네. 원화로 환전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걸 이제 횡령죄가 될 거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사실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판 사람이 이걸 다 어디다 써버렸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받을 길은 없죠. 참 골치 네. 아플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네네. 지금 사고 당시에 봤더니 빗썸 내부 유통량은 46,000개였어요. 그리고 62만 개를 쐈으니까 66만 개로 넘어간 거란 말이 엄청 커진 거죠. 사실 유령 비트코인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건 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유령 비트코인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아니 2,100만 개 중에 62만 개가 바로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데 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은요. 이거 온체인 거래라고 하거든요. 블록체인 상에서 이동할 수 없는 그냥 빗썸 안에서 장부상에서만 생긴 겁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거 62만 개 모든 사람이 다 249명이 나서가지고 이 2만 개 비트코인, 62만 개 비트코인을 해외 외부로 전송하려고 하면 네, 이건 안 된다.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4만여 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갖고 있는 것과 발행하는 비트코인의 양을 항상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추지 않고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양을 발행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허용해 뒀다는 거, 이걸 막는 장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하나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요걸 다시 점검하는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2차, 3차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 이걸 이제 금융기관에선 내부 통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코인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통제 장치가 사실 제대로 없었다라는 게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고요. 이 금융당국도 나서서 이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유령 비트코인은 사실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 내 비트코인은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번 사고가 2018년 삼성증권에 있었던 유령 맞아요. 주식 사고 이걸 떠올리게 하거든요. 이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원래 자사주,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0원을 지급해야 됐어요. 그런데 1,000주를 지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어마어마한 돈 갑자기 이제 배당금으로 수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00원 아니고 1,000주로. 1,000주로 받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삼성증권 사태가 더 약간 더 파급이 컸던 건 뭐냐면 영향이 컸던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삼성증권의 주식 바로 한도를 초과하는 그 주식이 발행이 된 거예요. 주식 발행 한도가 있습니다. 네. 각 주식마다. 이거 한도를 늘리려고 하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절차 없이 그냥 한번 전산상으로 해서 그냥 주식이 발행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받은 주식을 이게 좀 문제는 도덕적 행위 논란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받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우리 사주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증권 직원들이에요. 그 금융회사 직원들이고 사실 사정을 알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좌에 그렇게 큰 금액이 찍히니까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증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10% 넘게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썸 가는 사태가 다른 게 뭐냐면 빗썸 같은 경우에는 빗썸 안에서의 가격만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삼성증권이 판 건 한국거래소 안에 있는 삼성증권의 주가가 흔들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아니라 다른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거래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삼성증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면서 동반 투매에 나서는 일이 벌어지긴 주식 했습니다. 시장은 하나의 단일 맞아요. 시장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급락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도한 분들은 사실 평가 손실을 보게 생겼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법원에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 3심에서 패소하면서 보상을 받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그 주식을 판 직원들이요. 전부 다 뭐 징계, 해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그중에 4명은 집행유예가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빗썸 이 유령 비트코인 사건은 전체 비트코인 시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없는 걸로. 네네네. 네. 다음은 일본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석 달 만에 총리직을 걸고 시작한 조기 총선 어제 했는데요. 결과는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승리를 두고 강한 일본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목소리 많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頑張る人が報われ、困った時には助け合い、夢を持って働ける国へ。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高市早苗でございます。とにかくセットで働かせてください。
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皆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より総裁やマスコミ各社に네, 방금 처음 해본 영상, 이게 선거 동료 캠페인 영상이었는데 1억 뷰를 넘어, 이거 일본의 아이돌급을 더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해요. 아, 이게 정치 영상인데 어떻게 1억 뷰가 나올 네.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건데요. 왜 아이돌 그룹 가면 팬덤을 자극하는 그 굉장히 극성 열렬 팬들이 있죠. 네. 그 유세장에 가니까 사나이라고 쓴 부채가 등장하는 오시카스라고 하는 이게 좋아하는 사람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팬인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모두 네. 이제 사나이를 열광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중의원 선거잖아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누가 나왔지 하면서 그 국회의원 포스터가 이제 내세워지고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름이 없는 그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스터도 등장하지 않고요. 사나이 포스터만 아하. 이렇게 내걸 정도로 네. 거의 사나의 인기 투표였다라고 볼 정도의 이번 선거였습니다.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다카이시 총리는 강한 일본, 그리고 사나이 노믹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총리가 이 유세 기간에 한 12,000km 유세를 했다고 해요. 발로 뛰는 총리에 또 호응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때 가장 많이 언급한 게 투자였다고 하고요. 적극 재정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제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 이게 전임 이제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한 사나이 노믹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일본 증시가 화답했습니다. 증시가 네, 우리 증시 오른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5% 넘게. 오늘 지수가. 미국, 네네. 오늘 일본 증시가 그렇게 많이 네, 올랐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돈을 푼다라는 거니까 엔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원화도 우리 엔화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원화에도 그런 약세를 보이는 영향이 있겠다. 네, 다른 맞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도 워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이 이게 예상이 문제가 되나요? 뭐냐면 아까 돈을 풀어서 경기 살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 돈을 풀게 되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미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동반 급등을 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 일본은행은 금리를 또 올려야 되고 이러면 또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폭등으로 화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제정신인가 강한 비판이 나온 민주당 추천특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밝힌 추천 당사자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금 전 있었던 최고위에서 관련 입장,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홍철 변호사가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의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준철 변호사는 지금 보신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른바 이성윤 사단의 핵심 검사로 활약을 했던 인물이죠. 당시에 강직한 수사 면모에 적임자로 판단을 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치적인 음모론이다. 세심하지 못했다. 잘 살피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 의사를 밝혔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요. 자, 이런 유감 표명과 사과 정도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100%의 일이라도 대통령을 생각을 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천을 한 거죠. 이게 뭐 사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추천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 이성윤 최고의 발언 전에 있었던 요구인데 사퇴 이야기가 따로 나오진 않았죠. 쉽게 매듭 지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당내 불만, 무엇보다 당청 관계 이상 기류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당청 간의 불협화음,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벌써 갈라서는가? 또 하나의 축으로 있는 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죠.
자, 당내 잡음 이런 거 알아서 정리하고 정리된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달라 13일까지 조국 대표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3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입니다. 이때까지 이야기 없으면 없던 일로 알겠다. 민주당도 관련해서 내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논의를 거쳐서 설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는 방침인데 물론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합당 반대파들이 있죠. 이 조국 대표의 합당 시한 제시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부에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입장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저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란을 부추긴다. 본인이 얘기한 대로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현주 최고위원의 날선 SNS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내일 예정된 의총 이후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역시 내용 중인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당했지만 배현진 의원 등 일부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당 지도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당 바깥 한 전 대표는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15,000여 명이 들어왔다고 하죠. 새몰이에 나선 한 전 대표, 어제 있었던 토크 콘서트 얘기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앞에 붙일 게 없어서 그냥 한동훈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발언과 문제의식 속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그 이름은요,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2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많이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0살 시절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는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계엄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이번 제명으로 제가 야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근데 원래 저는 1년 전부터 야인이었습니다. 땀 닦으려고 꺼내든 손수건에도 울지마를 연호했던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셨죠? 1년 전부터 나는 야인이었다. 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자신에 대한 축출 계획,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종종 표현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완성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본인 제명에 단초가 된 당원 게시판 의혹에 관해서는 재차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알게 됐죠. 제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니 제 가족들에게 저는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미리 알았다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가족들이 한 거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죠. 자, 그리고 설령 지방선거에서 져도 지도부는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꼬집으면서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 강조한 한 전 대표였지만 정작 이번 선거에 자기가 어떤 행보를 보일 건지, 무소속 출마할 건지, 어떡할 건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역전을 꿈꾸는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예전에는 종종 이런 훈훈한 풍경이 있었는데 말이죠. 태국에서 들려온 얘기입니다. 태국 남부에 나콘시 탄마라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 한 야시장이 있었는데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식탁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을 날라오는 이 사람들이요. 식당 종업원이 아니고요. 유족들입니다. 현지 맛집으로 알고 들어왔던 곳이 알고 보니까 장례식장이었던 거죠. 유명 야시장 인근에 화려한 분위기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으니까 오해하고 들어왔던 관광객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자칫 엄숙한 장례 분위기를 망칠 수 있었던 상황이죠. 당황하는 이 방문객들을 자리에 앉히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 유족들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낯선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 태국의 인심을 보여줬다. 오히려 고인도 기뻐했을 거라면서 현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좀 훈훈했고 다음 얘기 한번 볼게요. 올림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수가 맞나? 흡사 여가수의 일정을 방불케 한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이 네덜란드 선수가 현지 언론의 구설에 올랐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유력 메달 후보로 꼽히는 유타 레이르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면 선수단이 같이 가죠. 자, 약혼자가 선물한 전용기를 타고 따로 갔다는 겁니다. 약혼자는 미국의 복서이자 유튜버인 제이크 폴인데요. 인플루언서 커플로 유명합니다. 기내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이후에도 개회식에도 불참하고 자국 선수들 입장 장면을 호텔에서 TV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런 행동에 네덜란드 전체가 질려간다. 내가 코치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는 평론가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서에서라면 당연히 문제가 됐을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서구권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얘기 같습니다. 15일 출전하는 500m 종목에서 이나연, 김민선 같은 우리 선수들과도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역대 성과급 분류자 난리 난 이 동네. 이 동네 어딘가요? 충북 청주시입니다. 아하, 예. 어떤 얘기인가요? 이 청주시에 그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어요. 네. 이 청주가 이 세종시랑 가까워서 저도 이 세종에 그 경제 그 상주 기자로 경제부처 상주 기자로 있을 때 자주 갔었는데 가족들과 자주 갔었는데 네. 이 청주 서북부에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롯데 아울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백화점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하이닉스 공장이고 네. 요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 이 GLCT 1차, 2차 이렇게 이 GLCT라는 그 아파트촌이 있어요. 네. 이게 두 개 합쳐서 4천이 좀 넘고 5천이 약간 안 되는데 네. 이 워낙 아울렛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 가까이 있다 보니 인기가 많은 곳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정말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1억이 넘었다고 해요. 예. 성과급만. 들은 바로는 네. 청주 사업장에 직원이 9,600명이래요. 네. 근데 이제 적게는 한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에 넘는 돈이 풀리니까 이제 이 멀리 살거나 이런 요즘 또 이 젊은 직원들은 그 직주근접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곳에 살던 분들이 이제 가까운 그래도 이 주거 환경이 좋은 GLCT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 GLCT 같은 경우에 이 전용 그 99제곱미터? 99제곱미터였는데 이 한 달 전에 이게 8억 3천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물론 45층 중에 39층이라 굉장히 층이 로얄층이고 좋은 곳이었는데 네. 근데 이게 한 2달 전 9월 10월까지만 해도 6억대밖에 안 됐대요. 1억 원이 넘게 오른 거죠. 순식간에. 이 하이닉스 성과급이 풀리면서 약간 여유 자금이 생긴 분들이 네. 이 아파트를 좀 더 갈아타면서 이 청주가 그동안 거의 아파트 값이 오른 적이 없었어요. 네. 예. 거의 지난 몇 년간 워낙 공급도 많고 인구 그런 어떤 빠져나가는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모처럼 이 청주 아파트 값이 이런 어떤 반등의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가격이 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값만 뛰는 게 아니고 네. 또 이 성과급이 또 풀리니까 회식도 좀 자주 하고 그래서 고깃집
그다음에 족발집, 뭐 치킨집 이런 뭐 식당들도 예약이 늘고 아 이번에 좀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권도 좀 움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자동차 딜러 차 팔러 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 투자 상품 영업사원, 네 그리고 또 뭐 분양 관계자 이런 분들까지 이 아침에 그 하이닉스 청주 공장 들어가는 그 거기서 이렇게 판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서울로 한번 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동 있는데요. 한 4, 50년 된 아파트들 많은데요. 드디어 재건축이 본격 시작을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부동산 시장 많이 안개 속이잖아요. 근데 이 압구정동은 거의 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동은 뭐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 뭐 최고 부촌, 뭐 심지어 뭐 농담으로 반포 새 아파트 팔고 이사 가는 곳이라는 그런 말이 그 붙을 정도로 뭐 대한민국 뭐 대표 뭐 주거지의 상징이다 보니 뭐 시장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여도 뭐 굳건하게 뭐 재건축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그런 분위기인데 네. 총 이 지도에도 나오지만 총 6개 구역입니다. 6개 구역 중에 이 2구역과 3구역 요게 이제 동호대교가 지나가고요.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이죠. 여기 압구정역 있는 곳인데 요 3구역이 가장 저 핫한 네. 그러니까 가장 최대어라 그러죠. 재건축 최대어라 그러고 이 그런 상황인데 이 3, 4, 5가 이번에 이 그 시공사 선정을 5월에 한다고 합니다. 2월에 죄송합니다. 2구역은 이미 현대건설이 네. 그 선정이 됐어요. 시공사가. 그래서 이제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가 이제 선정에 들어갔는데 이 워낙 뭐 좋은 자리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그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뭐 정말 그 열심히 수주전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3구역은 현대건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구역도 현대건설이니까 현대 2구역, 아파트. 3구역, 예, 네. 현대건설 타운을 힐스테이트 아마 더 고급 브랜드를 쓰겠죠. 그래서 이제 2구역, 3구역 현대건설이 지금 그 수주를 추진하고 있고요. 4구역은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이 추진을 하고 있고 5구역은 DLENC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S도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하여간 이 3, 4, 5구역 정말 대형 건설사가 이 대한민국 최고 부촌에서 이 시공사 선정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은 상황입니다. 5월 결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진이었는데 약간 흐릿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영하 18도였는데 이때 롱패딩을 입은 2030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장 부동산 임장을 가는 모습을 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2030들 부동산 임장, 부동산 현장에 가서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때는 뭐 저희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이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나 실장님께 집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그 따라서 그냥 이 뭐 부부가 가든가 뭐 한두 명이 가든가 이런 게 보통 기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이 때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부동산 카페가 있었다면 요즘은 부동산 임장 카페, 현장에 임하는 부동산 임장 카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임장을 지방으로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뭐 지방도 상관없이 서울도 이 서울도 요즘 많이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추운 날인데 아까 그 사진도 그 서울의 한 강북 지역이라고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사람들이 인터넷 모여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임장을 가는 건데 그 추운데도 롱패딩 입고 갔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이들이 왜 지금 매물도 좀 늘고 거래가 약간 좀 주춤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두 가지 생각인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니 궁금하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어찌됐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 이러다가 정말 집값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봐두고 좋은 거 나왔을 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부동산 임장 스터디 이런 그런
부동산을 임장하러 다니는 모임들이 요즘 늘고 있다 그럽니다. 실제 정말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고 있나 봐요, 요즘에. 예, 좀 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저 한강벨트랑 강남 3구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흘 만에 최대 16%가 늘었다고 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네. 그렇게 나오고 나오네요. 있고요. 네. 예,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뭐 성동구 16.5%, 뭐 광진구, 뭐 송파, 뭐 마포, 강남 3구 한강벨트 위주로 물건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1억을 낮춘 그런 물건들도 나온대요. 이런 그 가격이 낮춘 매물도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문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네. 어차피 5월 9일까지 아직 석 달 뭐 남았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다고 우리 그 저 매수자들이, 그러니까 예비 매수자 이런 분들이 지금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두 달만 더 기다리면 괜찮은 물건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아까처럼 임장하면서 상황을 보자. 지금 현재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게 물어봐 부동산 말. 지금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야 하는 걸까요? 급매물에 관심 둬야 되는 걸까요? 역시 이것도 그 지금 현재 집이 꼭 필요한 사람, 예,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5월 9일 이후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현재 집을 꼭 사야 되는데 볼 집이 많지 않아지겠죠. 지금 그래도 물건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꼭 사야 된다. 그렇다면 5월 9일 이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민해 볼 만하다. 이 이유는 5월 9일 이후에는 물건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설계하는지, 뭐 이번 주에 보완 방안 등을 발표한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내가 지금 당장 실거주용 집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현장을 보고 물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이었습니다. 김경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원소의 오늘 모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개될 때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던 스타들의 집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이제는 뭐 단순히 화려해서 감탄 나온다, 부럽다 했던 이 세간의 인식, 시선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공개될 때마다 이 화려해서 호화스러워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스타들의 집 이야기. 가장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도경원 씨, 또 장윤정 씨 부부의 집이 공개가 됐었고, 또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 씨의 집은 또 황금색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집안 풍경들이 좀 어땠을까요? 예, 한 유튜브에 공개된 동경환 우리 씨 집에 보게 된다라면 뷰가 저렇게 좋답니다. 근데 이제 저 뷰를 보게 되면 동호수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저걸 이제 커튼 사이로만 살짝 보여줬는데 다 열지 않았군요. 저거를 본 이제 손준호 씨 같은 경우 식탁 앞에 뷰가 다이렉트다. 이게 이제 100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층에는 술장, 식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침실을 공개했는데 네. 넓은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 공간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이에 따라서 손준호 씨는 이건 완전 특급 호텔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네요. 그 안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금고가 있어요? 예, 도경환 씨 같은 경우도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른답니다. 장윤정 씨 금고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연우군이 결혼을 해도 이제 며느리도 모를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소서에 공개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정선아 소속사 대표인 이제 김준수 씨 집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뮤지컬 배우 정선아 씨가 밝힌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표님 집에 갔더니 여기가 한국인지 이집트인지 모르겠다. 저거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금장식으로 저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예. 현관서부터 집 전체가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소속사 대표님을 보고 이 황금색에 놀라서 바로 계약서 도장 찍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하면서 네. 집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도배된 게 순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약 후에 소속 배우들 개런티를 뭐 2배로 올려줬다.
김준수 대표의 소비 진짜 플렉스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조금 전에 도경원 씨, 장윤정 씨 부부 집에 있었던 초대형 금고라든지 이런 뭐 순금, 도배, 인테리어들 이런 점들이 사실 시청자들의 이목을 많이 끄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게 구체적으로 얼마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한눈에 이제 이해가 되는 이제 오브제가 더 강한 화제성과 확산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집 한 채 얼마다. 뭐 그럼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렇게 황금빛이라든지 금고가 있다 이런 것들이 화제성을 폭발시킬 수 있고 비일상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체의 특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볼 수 없었던 이 재력을 바탕에 둔 집안의 이색적인 구석구석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갈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이제 스타들의 집이 공개가 됐을 때 주목을 받는 점들이 같은 고급 주택이어도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는가 가구 배치 이런 거 좀 감각적이어서 인테리어 마니아들의 눈길을 끌었던 사례들도 종종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모델 야노시오 씨를 얘기를 하자면요. 모델 20살 때 시작을 했었던 그때부터 소비 습관을 잘 들여서요. 꼭 사고 싶었던 소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신다든지 아니면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에서 그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SNS에 가끔 올리기도 했고요. 또 배우 윤유선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인 최여정 씨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 집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강 조망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뷰를 자랑해서 최여정 씨가 마치 우편 엽서 같지 않냐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그리고 거실에는 각종 미술품들이 자리를 했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도록이 있다든지 또는 진열장에 토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가야 시대 때, 삼국 시대 가야 토기라고 합니다. 인증서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남다른 집 꾸미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가수 효민 씨입니다. 효민 씨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을 하면서 곳곳에 센스 있는 오브제가 자리를 했는데요. 신혼집 컬러 예쁘게 꾸며놓고 화장지 있네요. 아세요? 컬러 화장지? 검은 컬러 색깔. 화장지요? 네, 검은 색깔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고요. 또 독특한 디자인의 거울을 보여주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인테리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옛날에 뭐 무서운 얘기할 때 빨간 유지, 파란 유지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검은 유지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 뭐 소개한 가구들, 오브제들 이런 것들도 가격대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하고 자, 실제로 이렇게 그냥 화려해서 비싸 보이거나 실제로 가격이 비싸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리 씨, 이상순 씨 부부라든지 또 지금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 있는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각자를 상징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 집이 주목을 받았던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2013년까지 이제 생활하다가 2013년부터 결혼 후에 제주도에 생활하다가 지난 9월달에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60억 정도 되는 집을 이제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평창도 집 같은 경우 거실에 반려견들이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난로 앞에도 저렇게 반려견들이 편하게 있는 모습들이 편안한 일상, 그다음에 편안한 인테리어를 선보이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장도 참 편안해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유로움이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집을 방문한 JYP 소속사 가수들에 따르면 집안에 실내 수영장, 농구장, 영화관, 엘리베이터까지 구비돼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제 전 더 놀라운 사실이 이게 어떤 펜트하우스나 초호화 주택이 아니라 일반 집 있는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질, 취향을 반영한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겠다를 기준으로 선택한 집들이다. 실제로 뭐 정말 비싼 집들이기도 하겠지만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집의 가격 그 자체보다도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단순하게 이제 얼마짜리 집을 산다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 비싼 집에 산다라는 것을 떠나서 어떤 삶을 하느냐,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꾸며가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성공한 스타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입지가 있죠. 아파트 단지나 이런 지역이 또 서울 도심에 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경기도라든지 외곽의 중대형 아파트를 실거주 용도로 선택한 스타들의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네, 서울 아파트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을 택했습니다. 바로 가수 김한선 씨와 예. 방송인 김구라 씨인데요. 네. 아마도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외부와 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보다는 더 넓은 면적에서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공한 스타의 삶, 뭐 서울 아파트에서의 네. 삶 이런 걸 꿈꾸다기보다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스타들의 집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외곽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도 중대형 평수라고 하면 어지간한 회사원 월급 모아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을 어지간하면 넘어서기 때문에 좀 박탈감이 든다. 이런 시선을 결국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동경한다, 이제 좀 꿈꾼다라는 거에서 예.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리가 유지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사세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만이 사는 독특한 세상을 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롱이 섞인 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래퍼 딘딘 씨 얘기를 좀 우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뷰를 초기서부터 사고 싶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관련된 발언이 있거든요. 한번 예.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이 한강뷰를 가고 싶은 거야. 와, 추워 X는 줄 알아. 진짜로. 한강뷰 왜냐면 여름에 강물 튀겨가지고 겨울에는 강바람 불어서 추웠어. 실제로는 한강도에 사는 게 참 불편한데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여기 산다라는 질문에 이거 다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이런 발언이 공감을 얻어내는 걸 보면 대중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뷰를 산다라는 것은 뭐 일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 일부 선택지가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한강뷰를 많이 산다라는 거지만 강가에 산다라는 게 사시는 분들 얘기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예. 겁니다. 강바람이라는 게 좀 겨울에 차고요. 여름에도 그 반사되는 빛이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농담 삼아 마지막에 딘딘 씨가 예능 촬영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과시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컨텐츠가 아니겠나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한 맥락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뉴스라이브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유튜브를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있는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본인 가족 소유의 건물 얘기를 여기에서 했다가 여론에 좀 안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채널을 통해서 한남동 거리를 걷다가 저 건물 우리 집 건물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효자다 효자, 유럽풍 디자인이 너무 멋있지 않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건물 자랑을 하는 고소영 씨를 향해서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자아내냈습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콘텐츠 부탁드린다. 너무 거리감 느껴진다. 효자의 안녕이라는 말은 너무 지나치게 솔직한 예. 표현 아니냐라고 해서 제작진은 결국에 이 영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조금 전에 도경화 씨가 집 커튼을 이제 걷지 않으면서 했던 이야기와 연관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는 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범죄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가장 최근에는 박나래 씨 이태원 자택에 들었던 강도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넘어서서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도둑이 들었어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예. 방송인 김대호 씨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 퇴직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집안에 포장마차 스타일로 꾸몄다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만나자 이렇게 포장마차 술 한잔 하자라는 뉘앙스겠죠. 네. 그런 부분 되니까 결국 집을 다시 팔았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또 모델 출신 방송인 한예지 씨 같은 경우도 강원도 홍천에 500여 평의 별장을 지었는데 네. 이것을 유튜브와 방송에서 공개한 이후에 낯선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집안을 둘러보겠다. 이런 얘기 남기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앞서 우리가 방송인 이효리 이상순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제주도에 살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불편해서 서울로 이사 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조금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분명 있는 건 아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보금자리를 얻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집 공개에 대한 여러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을 공개하는 스타들이 적지 않은 이유. 결국은 아직도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콘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집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추가 제작비 없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스타의 이미지나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함으로써
호감을 얻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약간의 좀 거부감을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미지 관리라든지 팬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직까지는 더 많은 거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이라는 한 글자, 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공간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도 여전히 또 공개가 될 때마다 관심을 많이 끄는 스타들의 집 이야기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